위험해! 가방이 위험해요! 가방 내놔! 비에 젖은 거지 소년이 명품 가방을 낚아채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놈! 경호원이 소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순간 가방에서 떨어진 시한폭탄의 빨간 불빛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모두 물러나! 만약 이 소년이 가방을 빼앗지 않았다면 H그룹 회장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더러운 거지 소년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가 10년 전 실종된 재벌가 손자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소년을 거리에 버린 진짜 범인이 바로 그 가족 안에 숨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을지로 지하상가 입구에서 민준이 젖은 골판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지만 지하상가 셔터가 모두 내려져 있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찢어진 운동화 안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느끼며 작은 플라스틱 컵을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1,000원만 제발이요. 민준은 추위에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직장인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비 오는데, 네 부장님. 금방 들어갑니다. 그는 민준 쪽을 힐끔 보기만 하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축 처진 어깨를 조금 더 웅크렸습니다. 저 배가 너무 고파요, 1,000원만. 그러나 직장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우산 쓴 여성 2명은 민준을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애가 왜 여기 앉아 있어? 비 오잖아. 무섭다, 그냥 가자.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힐굽이 바닥을 콩콩 울렸습니다. 민준은 젖은 무릎을 꼭 끌어안으며 컵을 바라봤습니다.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달그락거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검은 벤틀리 한 대가 지하상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60대 여성이 내렸습니다. 한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우산을 받쳐들며 한미경을 에스코트했습니다. 한미경이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민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전자음이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한미경의 가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물상에서 3년간 일하며 온갖 전자제품을 분해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돼. 이 소리, 그냥 소리가 아니야. 위험해. 민준이 벌떡 일어나 한미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발바닥이 바닥을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준을 발견하고 막아서려 했지만 민준은 재빠르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경호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저리 안 서. 애가 왜 뛰어와? 잡아. 그러나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겁에 질렸고 숨은 가쁘고 목소리는 거의 울먹였습니다. 가방이 위험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진짜예요. 그 가방 지금 큰일 나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미경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 아이는? 민준은 주저없이 한미경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요. 잠깐만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경호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 경호원들이 민준을 쫓았습니다. 민준은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호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도둑놈. 경호원이 민준을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부딪히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 저 도둑 아니에요. 무릎과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장치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장치의 빨간 불빛이 빠르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전자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한미경이 다가와 장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내 가방에? 모두 물러나. 한미경이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이 급히 112-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폭발물 신고합니다. 을지로 지하상가 앞입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울먹였습니다. 저 진짜 훔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빨간 불이 이상했어요. 10분 후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장치를 살펴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시한폭탄입니다. 원격 조종이 가능한 타입이네요. 폭발물 처리반장이 한미경에게 말했습니다. 한미경이 크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내 가방에. 폭발물 처리반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가방을 빼앗지 않았다면. 그가 민준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한미경은 충격으로 손이 떨렸고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살린 거니? 처리반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미경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경찰관의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이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한미경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한미경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위험한 소리였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전자음이요. 고물상에서 일해봐서 알아요. 그런 소리가 나면 위험한 거예요. 한미경이 민준의 목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목에는 반쪽짜리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펜던트였지만 한미경에게는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준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가자. 서에서 조사받아야 한다. 민준이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한미경을 돌아봤습니다. 한미경도 민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H그룹 본사 58층 회장실에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도연 부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도연이 전화를 끊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20년간 준비해온 일이 한 거지 소년 때문에 망쳐졌습니다. 장도연이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계획 취소. 모든 흔적을 지워. 한편 강서구 고물상 골목에서 박순자가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을 아는 동네 형이었습니다. 순자 이모, 민준이가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순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피투성이었던 어린 민준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 경찰서에서 받았던 협박과 압력. 이런 일이 또.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고물상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는 10년 전부터 숨겨놓은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피 묻은 아이 옷과 찢어진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옷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민준을 발견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비싼 옷이었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하나.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H그룹 본사 45층 조사실에서 한미경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사팀장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한미경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준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 15세입니다. 정확한 성은 알 수 없고요. 조사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0년간 각종 보육시설을 전전했지만 정착하지 못했고 최근 3년간은 강서구 고물상 주인 박순자 씨의 비공식적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한미경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준이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의 확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펜던트는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네, 꽤 고급스런 재질입니다. 하지만 반쪽만 있어서 전체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한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장님, 조사팀장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나가 있어. 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팀장이 나간 후 한미경은 서둘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벽 뒤쪽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한미경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쪽짜리 펜던트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손자가 실종되던 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한미경이 보고서의 사진과 실물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수. 한미경의 입에서 실종된 손자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미경이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를 당장 불러. 그리고 민준이라는 소년을 경찰서에서 석방시켜. 지금 당장. 한편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민준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아직도 아팠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넓은 계단이 나오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고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야, 너 나가래. 교도관이 유치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요? 변호사가 와서 석방됐어. 민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변호사가 올 리 없었습니다. 유치장 밖으로 나오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군이지? 나는 김철수 변호사야. 김 변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왜? H그룹 한미경 회장님이 어제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네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은 김 변호사의 차를 타고 강남구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민준은 이런 동네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한미경 회장님 댁이야.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10년간 전전했던 쉼터들을 다 합쳐도 이 집만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한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한미경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어서 와. 한미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거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뭔 일이세요? 정민우가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정서연과 정태호도 따라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제 내 목숨을 구한 민준이야. 한미경이 소개했습니다. 정민우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찢어진 옷과 더러워진 신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감정에 휩쓸리신 건 아니세요? 이런 아이를 집에 데려오시면. 민우야. 한미경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정서연이 아들 정태우를 자신의 뒤로 살짝 감췄습니다. 어머님,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태우가 놀랄 수도 있어서요. 정태우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또래 소년이 불편했습니다. 한미경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선 씻고 갈아입어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민준이 한미경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한미경이 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렴.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10년 전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민준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민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한미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야. 민준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의 목에도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미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 죄송해요.
그냥 민준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한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할머니라는 말이었습니다. 2주 후 H그룹 회장실에서 한미경이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99.9% 일치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미경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찾아 헤맸던 손자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미경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해. 오늘 저녁 7시에. 그날 저녁 한미경의 저택 대형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민호와 정서연 그리고 정태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경이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민수야. 1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손자가 맞아.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민호가 결과지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DNA 검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한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 정태우의 후계자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태우가.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도 내 손자야. 하지만 민수가 형이지. 한미경이 말했습니다. 정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우야, 앉아라. 정민호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가족이 생긴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민준이 정태우를 바라봤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태우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형? 갑자기 나타나서 형이라고? 태우야. 한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태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간 저 혼자 할머니 곁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 가져가려고 해요? 가져가려는 게 아니야.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니. 근데 너한테서 뭘 빼앗고 싶지는 않아. 정서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이 아이가 정말 민수가 맞는지 DNA가 증명하잖아. 한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형이 죽고 조카가 실종된 후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지금은 민수가 우리 가족에 적응하는 게 먼저야. 한미경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민수라고 불러도 될까?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름에 익숙해졌어요. 민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우가 민준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뭔 일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알아? 정태우가 민준의 가슴팀을 움켜잡았습니다. 18년간 내가 이 집의 유일한 손자였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민준이 정태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도 원해서 온 게 아니야.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그럼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정태우가 소리쳤습니다. 왜 나가야 해?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할머니가 그러셨어.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태우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10년간 산 민준에게는 이 정도 위협이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때려봐. 근데 할머니가 알게 되면 너만 손해야. 민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태우가 주먹을 내렸습니다. 민준의 눈빛에서 자신과는 다른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서구 고물상에서 박순자가 한미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런 큰 저택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사가 순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한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한미경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순자가 준비해온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민준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일이에요. 순자가 봉투에서 핏자국이 난 아동복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에 입고 있던 옷이에요. 피투성이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순자가 고급 시계 조각과 찢어진 명함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곁에서 발견한 거예요.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한미경이 시계 조각을 자세히 봤습니다. H그룹 임원들이 차는 것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하라고 했어요. 민준이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한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일이 단순한 유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격 사건 다음 날 아침, 한미경이 저택 곳곳에 설치된 새로운 감시 카메라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보안업체 직원들이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택 전체가 24시간 감시됩니다. 외부인이 접근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보안업체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경호원은 최고 실력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그때 정태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형을 보호하고 싶어요. 정태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한미경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제 일이 너무 무서웠어요. 형한테 나쁘게 대했던 게 후회돼요. 정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정태우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자신을 적대시했던 정태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이상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도연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일이 너무 걱정됩니다. 장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보안을 강화했어. 그래도 위험합니다. 민준군을 잠시 해외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장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스위스 교육기관이 있는데 안전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경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를 내 곁에 두겠어. 하지만 내 결정이야.
한미경이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괜찮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건 아니야. 한미경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잃을 수는 없어. 그날 오후 강서구 고물상에서 박순자가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미경에게 일부 증거만 제출했지만 아직 숨겨둔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순자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10년 전 민준 발견 현장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순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신발 자국과 혈흔, 그리고 멀리서나마 보이는 검은 차량의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커플잉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금색 커플잉크였습니다. 이걸 한 회장님께 드려야 하나.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고물상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고물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순자가 급히 사진들을 상자에 넣고 창고 구석에 숨겼습니다. 박순자 씨 계세요? 남자들이 고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H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민준 군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H그룹 보안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민준 군을 발견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미 한 회장님께 다 말씀드렸는데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 같은 건 없나요? 옷이나 물건 같은. 남자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없어요. 다 버렸어요. 순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순자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괜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민준 군한테도 좋지 않아요. 순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협박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나간 후 순자가 서둘러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H그룹 본사에서 장도연이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측근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너무 의심스러워진다. 장도연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그 아이가 맞나요? DNA가 증명했잖아. 장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10년 전에 확실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장도연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아버지인 한미경의 장남을 교통사고로 제거한 후 어린 민준도 함께 처리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겨 민준만 실종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장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9시 순자의 고물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창고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순자는 오후에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끄는 것을 도왔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원인 불명의 화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누가 일부러 불을 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한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회장님, 저 이제 정말 무서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 일이에요? 고물상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한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차를 보낼게요. 한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박순자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한미경이 박순자를 저택의 가장 좋은 객실에 머물게 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런 호화로운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방에서 어떻게 지내요? 순자가 한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민준이를 10년간 키워주셨잖아요. 한미경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날 저녁 한미경이 가족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순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민호와 정서연, 정태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준과 순자는 따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미경이 테이블 위에 여러 증거품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피 묻은 아동복, 시계 조각, 커플잉크, 그리고 순자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10년 전 민준이 유괴 사건이 단순한 유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시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준이 발견 현장에서 순자 씨가 주운 거예요. 한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계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세요. 한미경이 순자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신발 자국이 보이죠? 고급 정장구두 자국이에요. 정태우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게 누구 짓이라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회사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한미경의 말에 정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사람이요? 이 커플잉크는 우리 회사 임원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한미경이 커플잉크를 들어보였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기억? 한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리는 정장 입은 남자들.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고 뛰는 모습. 민준이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계속 꿈에서만 보던 장면들이라. 순자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한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한미경입니다. 회장님, 10년 전 사건 재수사 결과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H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CCTV를 복구했는데 당일 밤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미경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갈게요. 한미경이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같이 가자. 저도요? 네.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경찰청 수사본부에서
한미경과 민준이 복구된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화면에 10년 전 H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밤 11시경 두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장도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서연이었습니다. 저게 한미경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보세요. 수사관이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장도연과 정서연이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는 아이옷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나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저 남자가 민준이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한미경이 민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아빠를 차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사관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차량 이동 경로입니다. 화면에는 장도연의 차가 민준이 발견된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미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오른팔이 자신의 가족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수사관이 한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세요. 한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H그룹 본사에서 장도연이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외 계좌 이체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측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처리했나? 네,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정서연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장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장도연 씨,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요? 내가 뭘 했다고? 장도연이 발악했습니다. 10년 전 유괴살인 혐의와 최근 테러 시도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간 준비한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미경의 저택에서는 정서연이 서둘러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태우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태우야, 우리 잠깐 여행 가자.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정태우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정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우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혹시 민준이 형과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정서연이 짐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10년 전에. 정태우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것이었습니다. 장도연 체포 다음 날 한미경의 저택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H그룹 관련 뉴스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H그룹 장도연 부회장이 10년 전 유괴살인 사건의 배우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민호가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어머니,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피해자야.
한미경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서연이 경찰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정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하지만 한미경이 정태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려. 경찰이 하는 일이야. 경찰관이 정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정서연 씨, CCTV에 나온 게 당신이 맞습니까? 정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특히 정태우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설마. 정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해. 태우야. 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도연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서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우 때문이었어요. 태우가 후계자가 되려면 민수가 없어져야 했어요. 정태우가 어머니를 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적 없어요. 태우야,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위해서요? 사람을 죽이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요? 정태우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정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태우는 민준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태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형의 부모님을, 그리고 형을. 민준이 정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사과할 필요 없어. 넌 몰랐잖아. 한미경이 정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정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태우가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하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한미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경찰관이 정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정서연이 끌려가면서 정태우를 바라봤습니다. 태우야, 엄마를 용서해줘. 정태우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정서연이 완전히 나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가 정태우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미경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이제 다 끝났어. 정말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진범들이 모두 잡혔어. 이제 안전해. 그때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주주총회는 언제 하실 건가요? 한미경이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민준이가 이제 정식으로 후계자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민호의 말에 민준이 놀랐습니다. 저요? 당연하지. 넌 우리 집의 첫째 손자야. 한미경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배우면 돼. 시간은 충분해. 정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저도 도울게요. 정말? 민준이 정태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진짜 형제가 되고 싶어요. 정태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H그룹 관련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H그룹 한미경 회장이 투명 경영을 위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한미경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H그룹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민준이가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민준이 TV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넌 10년간 혼자서도 잘 살아왔잖아. 한미경이 민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야. 무서울 게 없어. 박순자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꿈만 같구나. 순자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순자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태우가 민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잘 부탁해요. 민준이 정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동생. 두 형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 한미경이 H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국정원 요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요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장도연의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요원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한미경이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장도연이 10년간 H그룹 자금으로 국제 무기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파일에는 장도연과 외국인들이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범죄에 이용당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원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조직들이 장도연이 체포된 걸 알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자들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한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네. 민준 군과 박순자 씨, 그리고 회장님 모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한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사람들이 집 주변에 있어요. 민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모두 잠그고. 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코드 레드. 한남동 저택으로 즉시 출동. 한미경과 요원이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저택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저택에서는 민준, 정태우, 박순자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무장한 채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 무서워요. 정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경비원들이 있잖아. 민준이 정태우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불안해했습니다. 10년 전이랑 똑같아. 그때도 이런 일이. 그때 저택 담장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침입자 발견. 무장하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정태우와 박순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모두 엎드려요. 경비원들과 침입자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총알이 벽을 뚫었습니다. 정태우가 민준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을 건드리지 마. 태우야, 위험해. 민준이 정태우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총알 하나가 정태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 정태우가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태우야. 민준이 정태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형이 무사하면 돼. 정태우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라.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침입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 중 리더격인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철수한다. 침입자들이 연기탄을 터뜨리고 도망쳤습니다. 10분 후 한미경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태우야. 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한미경에게 달려갔습니다. 한미경이 부상당한 정태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우야, 괜찮니? 네. 할머니. 형을 지켜야 해서. 정태우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정태우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민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며칠 입원하면 됩니다. 한미경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한미경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해외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한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H그룹의 후계자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죠. 민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한미경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겁나지 않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민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수사기관이 장도현과 연결된 국제범죄 조직을 일제히 수사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동시에 체포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범죄 조직의 보스가 체포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주요 간부들이 붙잡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한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위험이 제거됐습니다. 한미경이 민준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안전해. 민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응. 나쁜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태우가 팔에 깁스를 한 채 들어왔습니다. 형,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응. 모두 끝났어. 민준이 정태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태우야. 나를 지켜줘서. 당연하죠. 우리는 형제잖아요. 세 사람이 서로 안으며 웃었습니다. 박순자도 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6개월 후 H그룹 본사 50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민준복지재단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장을 입고 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이 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한미경이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좋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 같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재단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첫 번째 장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던 아이들 10명이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민준이야.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 정말 우리랑 똑같이 거리에서 살았어요? 응. 10년간 살았어.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힘들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때 정태우가 나타났습니다. 팔의 깁스는 풀렸지만 아직 슬링을 차고 있었습니다. 형, 아이들 데려왔어요. 정태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태우야. 민준이 정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다음 달에 출발해요. 정태우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이 아이들 잘 돌볼 거예요. 형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편 저택에서는 박순자가 정원에서 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 여기 사는 게 어때요? 꿈만 같아요. 이런 곳에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자가 꽃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10년간 키워주셔서. 안 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민준이 때문에 진짜 가족을 얻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민호도 예전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재단 일은 어떠니?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삼촌. 정말 보람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민준아, 내가 제안할 게 있어. 뭔가요? 싱가포르 지사에서 3년간 실무를 배우는 게 어떨까?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요? 응. 진짜 경영자가 되려면 넓은 세상을 봐야 해. 정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좋은 기회예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올 거니까 같이 성장해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재단은 어떻게 해요? 원격으로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좋은 직원들이 있잖아. 박순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가봐라. 할머니가 항상 여기 있을게. 민준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신을 응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준의 출국을 배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H그룹 임직원들과 재단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정태우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형, 건강하게 다녀와요. 너도 공부 열심히 해.
박순자가 민준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비행기에서 먹어라. 고마워요, 할머니. 한미경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3년 뒤에 돌아오면 정말 회장 자리를 물려줄 거야. 네, 할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준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3년 후 같은 공항에서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당한 자세와 깊어진 눈빛에서 진짜 리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 정태우가 달려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태우야, 많이 컸구나. 정태우도 미국에서 돌아와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미경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한미경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많이 늙었지? 한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더 젊어 보여요. 민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달 후 H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민준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10년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민준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H그룹은 앞으로 전 세계 소외계층 아이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미경이 무대 위로 올라와 민준에게 회장 배지를 달아줬습니다. 축하해, 민준아. 고마워요, 할머니. 그 순간 무대 뒤에서 박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10년 전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그 아이가 이제 대기업 회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회장 취임식이 끝난 후 민준이 박순자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이 상을 받아주세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상을 받았습니다. 정태우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형,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동생아. 민준이 정태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제 함께 H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자. 네, 형. 무대 위에서 가족들이 서로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원들과 재단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택 정원에서 민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미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뭘 생각하니? 10년 전을 생각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한미경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거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때 정원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복지재단에서 온 아이들이 저택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라는 것을 배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돈과 지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라는 것을 말이죠. 거리에서 구걸하던 소년이 재벌가 회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배신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속에서도 민주는 원망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10년간 키워준 박순자 할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원수였던 정태우와 진짜 형제가 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민준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진짜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